법학개론 12주차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요. 형법 강론 학습한 부분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인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중 살인죄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진통설 또는 분만 계시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된 경우에는 살인죄나 영아살해죄의 객체가 되며 사람이 되기 이전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낙태죄가 성립됩니다. 죄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태아가 사람이 되는 시기, 특히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2007년 6월 29일 2005도 3831 판결을 보시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법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될 때를 사람의 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고 이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습니다. 원심에서 분만의 개시라고 할 수 있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태아는 아직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객체인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선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만의 개시를 위한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되어야지만이 사람으로 될 수 있으며 사람의 시기에 해당하여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태아에 해당하고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전의 판례를 확인한 그런 판결가 되겠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관련하여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자기음의 발생 근거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침몰하는 선박의 선정의 법률상 구조 의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죄는 보통 적극적 자기에 의해 실행됩니다. 그러나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해서도 형법 제18조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살인죄 역시 자기에 의해 범죄를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 모습이지만 부작위에 의해서도 범죄 실현이 가능합니다. 부작위에 의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경우 부작위에 의해 자기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자기 의무는 법령이나 법률행위, 선행행위, 신해칙, 사회상규나 조리 등에 의해서도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장의 경우 선박의 안전과 선원 관리에 관한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경우 선박 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구조 조치를 취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양 여객 운송사업자와 승객 사이의 여객 운송계약에 따라 승객의 안전에 대해 보호해야 할 계약상의 보호의무를 선장을 비롯한 모든 승무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보호 능력이 없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의 사망의 결과를 방지해야 할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취하지 않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 있는 자는 부진정 부작위범에 의한 살인죄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부진정 부작위범으로서 살인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서 다룬 판결이 되겠습니다. 살인의 예비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며 살인을 위한 준비 행위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행위는 물적인 준비에 한하지 않고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살인의 준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존속살해죄의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되어 현재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존속살해죄의 가중처벌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느냐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살펴보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양형을 개정하여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진성 서기석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존속살해의 경우 신분관계만 가지고 직계 비속이라는 신분관계만 가지고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등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인 영향을 어렵게 하였으므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수 의견이어서 다수 의견, 재판관 6인 이상의 의견에 따라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입양과 존속살해죄의 경우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이때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이 있는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형식상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며 허위의 출생신고는
양친자 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이며 양자가 양부모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합니다. 영아살해죄의 주체는 직계존속입니다. 이때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직계존속에 한정되는지 다시상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는 되는지와 관련하여 동거하는 남자의 경우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아살해죄는 성립되지 않고 보통살인죄로 더 중하게 처벌되겠습니다. 살인죄의 간접 정범, 위기에 의한 살인, 자살교사 방조죄의 구별을 보시면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자녀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데리고 들어가 익사시켰다면 직접 물에 밀어 빠뜨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자녀들을 권유하여 익사케 하였으므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병역법 86조에서 규정하는 병역 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의 의미와 형법상 상해의 의미를 살펴보면 병역법 제86조에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체 손상의 개념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 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에 해당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상해죄의 개념과 상이하게 신체 손상의 개념을 파악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폭행과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이 입어 상해가 성립된다는 판례입니다. 밤 10시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영업장에 불러내어 회칼로 죽이겠다거나 소주병을 깨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기절하였다면 외부적인 상처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절이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입은 것으로 보아 상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파출소로 강제로 끌고 가려는 불법한 강제수사로 신체의 자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침해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벗어날 목적으로 팔꿈치로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민 행위는 폭력의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반항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판례입니다. 다수의 피고인의 폭행 범행 중 1인에 의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에 가담한 나머지 자들은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살인과 관련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살인죄의 죄책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사자가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1, 2개월간 입원케 하라 라는 교사를 하여 이런 지시를 받은 공동정범이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찔러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우측 흉부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교사 행위가 상해죄의 교사는 성립될 수 있겠으나 중상해에 대한 교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교사자는 상해죄의 교사범으로서 처벌되는 것이지 중상해죄의 교사범으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해행위를 피하려 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얼굴을 주먹으로 수에 때리자 피해자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도망가다 차에 치여서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이 성립됩니다.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하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하였다면 상해행위로 사망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사체에 대한 범죄가 성립될 텐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사망하지 않고 기절만 한 상태에서 떨어뜨려서 그 결과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해치사죄의 포괄일죄로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독립된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3조에 따라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에 의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시간 남짓한 시간 간격을 두고 피고인이 두 번째의 강의 행위를 저질러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을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하였습니다. 이는 동시범에 관한 법리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여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한 판결입니다.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인과관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19조에 의해서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폭행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고 263조에서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규정에 의해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폭행치사죄의 경우 263조가 적용되어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안과 관련하여 상해죄 처벌의 특례를 적용해서 263조에 따라 폭행치사죄의 동시범으로 처벌한 판결입니다. 이 263조는 상해와 폭행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보호법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26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63조는 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 규정이며 보호법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용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차례에 가로막는 피해자를 실제로 부딪힌 것은 아니고 부딪힐 듯이 차를 조금씩 앞으로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위법한 위용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폭행 등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신뢰의 원칙과 관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총을 들어 러시안 룰렛 게임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제지하지 못한 동석자에 대해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이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으며 이를 제지할 여유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아
과실치사죄의 형사책임을 동석한 자에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운동경기의 경우 어느 정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고, 이것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운동경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골프 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의 현재에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에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골프 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경기 보조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아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 결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사물을 말합니다.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건물의 소유자이고 임대인인 피고인이 건물에 대한 수선 등의 관리를 비정기적으로 하였으나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되겠습니다.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기수시기와 살인죄 문제와 관련하여 낙태죄의 경우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한 것은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영아살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낙태죄와는 별개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결이 되겠습니다. 태아를 사망에 이르는 낙태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임산부에 대한 상해행위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의 경우 태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 출산 기능에 침해하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태행위 도중 임산부에게 발생한 상해행위는 별도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기와 학대죄에 있어서 법률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는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양 의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법률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보호의무가 인정되며 그러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기죄에 있어서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의 실체를 인정될 수 있어야지만이 법률상 보호의무자가 성립되겠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가 3일 동안에 거쳐 과도하게 술을 마셔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점 내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정신을 잃었다면 주점의 운영자는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계약상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유기치사죄가 성립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실신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면 이러한 선행행위로 인한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자에게 별도로 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유의 제한죄를 보시면요. 그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협박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며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이기로 하는 위헌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수범 처벌 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거나 도달하였으나 상대방이 알지 못했던 경우 등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정보과 소속 경찰관의 지휘에 있음을 내세우면서 채무를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 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피해자가 그 취지를 명백히 인식하였으므로 이 경우 협박죄의 기수범이 성립됩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이 부하에게 업무 수행 내역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불이행하여 얼차려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하여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되겠습니다. 강금죄에서의 강금의 의미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강금행위가 강도 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 상해의 범행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다면 강도 상해죄와는 별개로 강금죄의 경합범이 성립됩니다. 강도 상해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강금한 경우 이때 강금은 강도 상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강금죄가 성립되어 강도 상해죄와 강금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게 되겠습니다. 강간죄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하여 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 강도 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되느냐와 관련하여 강간범이 강간 행위 후에 강도의 범위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한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와 강동죄의 경합범이 성립됩니다. 강도죄는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강도죄가 성립되며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 별도로 재물 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도죄가 성립됩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중강간죄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한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해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4층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느냐와 관련하여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 뛰어내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고봉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예견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가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그러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집합 명칭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할 수 있으며 재반 사정을 비추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구성원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때의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판례는 전파 가능성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1대1) 비밀 대화에서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1대1로 비밀 대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비록 1인에게만 전파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명예훼손이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공공의 이익은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가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310조에 의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것은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과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 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때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죄에 있어서의 신용이라 함은 사람의 지불 능력 또는 지불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사실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가 해당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는 집도 없고 남편도 없는 과부이며 계주로서 개 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어느 한 사람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므로 개 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말고 자신에게 달라고 한 사안에서 이러한 것은 미래의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신용훼손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피해자 계주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피고인이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이것은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의 경우 신용훼손이 성립될 수 없고 미래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증명 가능하다면 신용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라 함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것을 업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등을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파업의 경우
집단적인 노무 제공을 중단하는 실력 행사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33조에서 보장된 근로상권에 해당한다면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전후 사정을 참작하여 경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에 해당할 수 있어야지만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다가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과 복도 등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하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공용 부분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하여 신체 전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야지만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신체의 일부만이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거불응죄의 경우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서 나감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는 사정은 퇴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은 행위자의 신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 되겠습니다. 재산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